안녕하세요. 전 우연히 듣게 된 잠꼬대 한마디로 가족을 위기에서 구출했던 40대 남성입니다. 전 절 사랑하고 믿어주는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요. 누구보다 화목하고 정다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저희에게 숨겨진 진실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졌던 건 정말 우연한 일 때문이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잠꼬대가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는데요. 그 한마디로 저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시원히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목수였던 아버지,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이 넘쳤던 어머니 밑에서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형제도 없고 친척도 그다지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게 외롭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세상 전부였기 때문이죠. 아버지 목수일을 하시다 보니 두 손이 항상 거칠었고 손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답니다. 어릴 땐 그 손이 좀 투박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엔 그 손 하나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하나둘씩 생긴 굳은 살이라고 생각하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는 적은 동네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 손을 잡고 목욕탕을 다녀오는데 아버지께서 새 건물을 보시곤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우야, 저기 저 집 보이지? 저 집도 이 아버지가 지은 거야.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렇게 짓고 나니 참 멋지구나. 나중에 우리도 저렇게 예쁜 집 짓고 살자. 아버진 항상 꿈꾸시던 게 있었습니다. 언젠간 돈을 벌어 직접 우리 세 식구가 두 발 뻗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예쁜 집을 짓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어떤 집을 지으실지 신이 나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도 덩달아 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님 손재주가 정말 좋으셨어요. 미신기계를 능숙하게 다루시다 보니 오수선일을 하시면서 소일거리로 돈을 버실 정도였죠. 그렇게 두 분이 악착같이 돈을 버시며 마침내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그해 저희는 번듯한 아파트 장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 분은 아파트에 입주하던 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고 아버지는 빈 거실벽을 자꾸만 매만지며 흐뭇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이사를 마치고서 그날 저녁 조금은 어수선한 거실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가 제게 약속하신 게 있었답니다. 찬우야, 이 아버지가 나중에 너 장가갈 때 말이다. 진짜 집 제대로 지어주마. 그때까지 또 돈 무지하게 많이 벌어놔야겠네. 당신 찬우 장가갈 때 집 지어주려면 아유 나이가 몇 살이야? 그때 집 지어주려면 술도 좀 줄이고 그래야 되겠어. 그래, 당신 말이 맞네. 우리 아들 집 지어주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 아버지 얼굴이 그날따라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사간 아파트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기분 좋게 지나갔습니다. 큰 규모의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그런 평범한 날들 말입니다. 그땐 그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행복한 시간들이 깨지게 된 건 제가 입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훈련소에서 한창 훈련을 받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한 간부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더러 짐을 챙기라고 하더니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니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소식이었죠. 서둘러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절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절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시는데 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답니다. 그렇게 전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이별을 하게 됐어요. 큰 집을 지어주시겠노라 호탕하게 웃으며 얘기하시던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장례 치르는 내내 어머님 거의 말씀을 못 하셨고 저 역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장례가 끝나고서 전 금방 부대로 복귀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 제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제 등을 토닥여 주셨답니다. 찬우야, 엄마 걱정 말고 몸 건강히 잘 훈련받아. 여기 일은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잘 마무리할 테니까 너희 아버지 잘 보내드렸으니 괜찮을 거다. 그렇게 부대에 복귀를 하며 전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루신 것들 제가 대신 지켜내야겠다고 말이죠. 아버지의 사고는 산재 처리가 되며 어느 정도 보상은 받게 됐지만 어머님 그 집에서 홀로 지내시는 걸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역할 때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죠. 전역 후 전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고 엔지니어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니께 현금을 죄다 뽑아 두둑한 돈다발을 쥐어드리는 거였네요. 어머님 그 현금 다발을 보고선 엄청 놀라며 좋아하시더군요. 네 아버지 젊었을 적엔 다 이렇게 현금으로 받아왔었는데 요즘은 바로 통장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받을 일도 없잖아. 오랜만에 이렇게 받아보니 기분이 이상하네. 에휴, 네 아버지가 이거 받았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말이다. 그러게요.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주말에 안 그래도 아버지 뵈러 다녀오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기특하다 우리 아들. 그 후로도 전 열심히 일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몫만큼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제 할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힘들고 지치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 어머니가 계셨기에 버텨낼 수 있었네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저도 어느새 30대가 되었어요.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그 무렵 제 인생엔 새로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죠.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아내는 참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환경보단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진솔한 사람이었죠. 처가 식구들도 절 처음부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절 듬직하게 생각하셨고 장모님 역시 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내 남동생인 처남도 절 형처럼 잘 따랐고요. 양가 부모님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저흰 큰 반대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답니다. 결혼 초반엔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했는데 입덧이 워낙 심하다 보니 직장을 그만둬야 했거든요. 당시 전 일 때문에 정말 바쁘고 정신 없을 때라 아내를 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홀몸이 아닌 아내는 섭섭하다는 말 대신 오히려 절 더 많이 챙겨줬고요. 하루는 야근을 마치고 지쳐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주방에서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바로 된장찌개였죠. 어? 이거 어머니 된장찌개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 있어? 당신 어머니 집에 다녀왔어? 당신 저번부터 어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 낮에 어머님한테 다녀왔지. 된장찌개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내가 부탁드렸어. 그리고 어머님이 반찬도 챙겨주셔서 다 가지고 왔지. 당신 배고프지? 얼른 손 씻고 와. 여보, 당신 몸도 무거운데 어떻게 혼자 거길 다녀왔어. 다음에 나 쉴 때 가도 되는데. 에이, 당신은 피곤하잖아. 그리고 요 며칠 당신 이거 먹고 싶다고도 했었고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당신 이거 먹어야 힘날 것 같아서. 나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그러니까 얼른 앉아. 그렇게 밥상에 앉아 된장찌개 먹는데 눈물이 날 뻔했답니다. 만삭이 다가오면서 아내가 몸도 무겁고 힘들어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절 생각해
버스를 타고 본가까지 다녀왔다는 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거든요. 그 후로도 아내는 제가 힘들어 보이면 저녁에 자기 전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주기도 하고 아침에 꼭 밥을 먹어야 한다며 출산 전까지 절 늘 챙겨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었죠.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턴 아내는 더 가족들을 잘 챙겼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랄 텐데 아내는 저희 어머니까지 챙기는 거 있죠? 제가 일이 바빠지면서 쉬는 날도 정신없고 출장도 잦아졌는데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혼자 어머니 댁을 드나들었어요. 그 집 면허도 취득하고서 운전 연습을 한다며 본가에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루는 출장을 다녀오며 어머니께 안부차 연락을 드리니 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답니다. 아들, 수빈이가 왔다가 손주 옷을 놔두고 갔는데 이거 시간 될 때 가지고 가라. 내가 옷 사 입으라고 용돈 챙겨주러 가니까 절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좀 줘. 어제도 집사람 거기 갔었어요? 저한테 별말 안 하던데. 수빈이가 그렇게 속이 깊다. 나 혼자 쓸쓸하고 외로울까 봐 요새 아주 자주 오더라고. 와선 손주도 보여주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요즘은 외로울 틈이 없어. 혼자 밥 먹으면 맛없다고 자꾸 와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내가 요새 살이 쪘다니까.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전 정말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출장 중에도 아내는 어머니 혼자 계실까 봐 틈틈이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 댁에 다녀왔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아내는 제게 그걸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아내를 참 예뻐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아내 칭찬만 늘어놓으셨어요. 그런 아내에게 고마워 저 역시 처가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틈날 때마다 장인 장모님께 안부 연락을 드리고 처남에게도 용돈을 챙겨주며 잘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러던 중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처가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장모님께서 대장암 판정을 받으신 거였어요.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다 용종이 발견됐는데 검사를 해보니 악성이란 결과가 나온 거였죠. 다행히 초기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암이라는 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병은 아니었죠. 암 판정을 받자마자 처가 식구들 모두가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네요. 장인어른도 말수가 줄어들었고 처남은 밥도 잘 못 먹을 정도로 힘들어했네요. 아내 역시 겉으론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혼자 속상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졌고요. 이 소식에 누구보다 속상하셨던 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댁에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아내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손에 뭔가 쥐어주시는 겁니다. 그건 봉투였어요. 그리고 그 안엔 목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마, 이거 안사돈 치료받는데 보태 쓰거라. 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엄마 보험도 있고,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긴. 사부인께서 건강하셔야지. 보험이 있다고 해도 이후에 쓸 일이 있을 게다. 한동안 사부인께서 몸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네가 마음이 많이 쓰이겠구나. 속상하겠지만 사부인께서 건강하게 잘 이겨내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어. 그렇게 어머니는 목돈을 아내에게 쥐어주시며 장모님의 쾌유를 빌어주셨답니다. 그런 어머니 행동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했어요. 다행히 장모님은 수술도 잘 받으셨고 항암도 몇 차례 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신 장모님은 직접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시기도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턴 양가 부모님 사이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서로를 위한 명절 선물을 주고받으셨고 어버이날엔 저희가 양가 부모님을 모셔 같이 식사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정말
웃음꽃이 많이 피어났네요. 두 집 어른들이 그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며 전 우리 가족이 참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큰일이 생기게 된 건 결혼 9년 차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시간은 한창 업무 중이었답니다. 분명 바로 전화를 통화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목소리도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시장 상인분들이 바로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빠르게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죠. 천만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받으셔서 생명엔 큰 지장이 없었지만 문제는 후유증이었답니다. 중풍으로 인해 편측 마비가 오셨더군요. 열심히 재활을 받고 다시 감각을 회복하려 노력하셨지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어느 정도 움직임이 불편해지시게 되었죠. 전 사실 생활 도우미를 구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기엔 불안하고 그렇다고 제가 매일 옆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바로 합가 제안이었죠. 여보, 어머님 우리가 모시자. 어머님 그냥 혼자 두지 말고 또 뭐 다른 사람 도움보단 내가 어머님 도와드리고 싶어. 뭐? 아니, 나야 고맙지만 그래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야. 그냥 합가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 지금 몸도 불편하시고. 아이, 괜찮아. 당신 마음은 이해해. 어머니도 그거 원치 않으실 수 있고. 아니야. 난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 모시고 싶어 그래.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 사실 전 합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야 자식이지만 아내 며느리니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아내는 그 후로도 계속 합가를 얘기하더군요. 어머니께서도 처음엔 아내를 걱정해 만류를 했지만 이내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답니다. 합가라던 날 어머니는 아내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손등을 따뜻하게 두드리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이 나면서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는 정리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 아파트는 시세가 한 5억 정도 됐어요.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서 어머니는 그 돈을 저에게 주시려고 했지만 저희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돈을 주겠다는 어머니께 아내는 농담 삼아 웃으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그 돈 저희 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말 나중에 필요한 일 있을 때 어쩌시려고요? 저희 나중에 힘없어서 일 못할 때 그때 주세요. 어머님 그 돈 끝까지 꽉 손에 쥐고 계셔야지. 저 이거 못 받아요. 그 후로도 아내는 어머니께 지극정성이었네요. 편측 마비가 있으신 어머니는 재활을 꾸준히 받으셔야 했거든요. 그때마다 아내는 빠짐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 재활 치료 받는 날은 절대 잊지 않았죠. 식사도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중풍이 오셨던 분이시니 더 건강을 챙겨야 한다며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들을 항상 챙겨주더라고요. 수저 쓰는 것도 불편하시다 보니 어머니가 드시기 불편하지 않도록 음식 재료들을 잘 손질하는 것도 아내가 세심하게 챙겼답니다. 그리고 산책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학교 갈 때 어머니를 모시고서 같이 밖에 나가 산책하다 들어오고 저녁에도 운동하자며 어머니 손을 잡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엔 아내가 효부를 하며 다들 칭찬을 했었죠.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옆집에 사시던 아주머니 마주친 적이 있었네요. 그러더니 절 보며 엄청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장가 잘 갔어. 아니 내가 애기 엄마 여기 와서 애 낳고 살 때부터 봤지만 참 사람이 야무지고 똑부러지더라고. 근데 어머니 모시고 어찌나 잘하는지 다들 그쪽 부러워하는 거 알지? 진짜 부러워. 요새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해야죠. 그렇게 동네에선 저희 아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디 가도 효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시절엔 정말 얼굴에서 광이 났었어요. 처음 쓰러졌을 땐 당장이라도 아버지 곁에 가실 것처럼 기운도 없고 기력도 없으셨는데 합가라고 나서부턴 얼굴에 광도 나고 웃음이 항상 가득한 표정이셨죠. 사실 전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 더 걱정이 컸는데 아내가 이렇게 자라니 출장을 다녀올 때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지극한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조금씩 건강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처음 쓰러지셨을 때만 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았는데 꾸준히 재활도 받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 안면마비도 어느 정도 풀리고 거동도 처음보다 훨씬 더 나아지셨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오신 건 아니지만 처음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전 이게 다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그런 아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어머니 모시면서 살기 위해선 제가 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 일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출장도 전보다 더 잦아졌고요. 그게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제 출장이 잦아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됐고 그 사이에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는데 전 처음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합갈한 지 한 2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장이 워낙 잦다 보니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때쯤 1년의 절반 가까이는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길면 몇 달, 짧으면 몇 주씩 한국을 떠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긴 힘들었고요. 그저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날도 해외 출장 중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어머니랑 통화를 하려고 바꿔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 어쩌지? 어머님 지금 주무시는데. 벌써? 한국은 아직 9시도 안 되지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주무셔? 오늘 밖에 산책 여러 번 나갔다 오셔서 피곤하신가 봐. 그래서 그런지 일찍 주무시네. 내일 전화해. 내일 통화하면 되지 뭐. 처음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부턴가 출장 중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려고 하면 잘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피곤해서 일찍 주무시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빨리 잠에 드셨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턴 제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 표정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전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불편한 몸으로도 얼른 문 앞까지 나 어머니가 웃으며 절 반겨주셨는데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좀 기운도 없고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 몸이 안 좋으신 건가 싶었어요.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도 어머니는 그냥 고개만 저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짧게 한마디만 하고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원래 제가 장기 출장을 갔다 오면 이런저런 얘기를 천천히라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 곁에 오래 앉아있지도 않고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아내에게 물어보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고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오늘따라 어머니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 오늘? 아니, 별일 없었는데. 요 며칠 감기균이 있으셔서 그런가 보다. 안 그래도 내가 내일 병원 모셔가라고 했어.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 주말에 또 출장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바빠서 어떡해. 나야 어쩔 수 없지만 당신이 고생이네. 정말 미안해. 내가 내년엔 일 잘 마무리해서 해외 근무 되도록 줄여볼게. 그걸 억지로 그러려면 힘들잖아. 난 괜찮아. 괜히 신경 써서 그러지 않아도 돼.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 덕분에 밖에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 조금만 신경 써줘. 부탁해.
아내는 힘든 내색 없이 제게 말했고 전 그런 아내가 그저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잘해왔으니 당연히 계속 잘하고 있을 거라 믿었죠. 그냥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드시며 몸이 많이 약해지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녀오게 됐는데 중간에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화면 속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제 얼굴을 봐야 하는데 자꾸만 시선이 딴 곳을 향하더라고요. 화면 밖 어딘가 힐끔힐끔 보는 모습이 보이니 의아해 제가 어머니께 물었죠. 어머니, 아니 절 보셔야지 왜 자꾸 딴 데 보세요? 어머니 아들 얼굴 잘 안 보이세요? 아우, 어머님이 말을 하시고 싶으신데 잘 안 나와서 자꾸 날 보시나 봐요, 여보. 화면이 좀 흐릿하게 보이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통화 그만해야 되겠어. 당신도 피곤할 텐데 좀 쉬어. 여긴 걱정하지 말고. 그래? 아낸 그렇게 둘러대며 전화를 끊었지만 전 계속 어머니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절 보는 눈빛이 그저 말이 안 나 답답한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이번 출장이 끝나면 어머니와 좀 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근데 그즈음부터 아내도 통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해외 출장엔 시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 늦은 시간에 전화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낮 시간대 전화를 하는데 그땐 어쩌다 보니 늦은 시간 전화를 하게 될 때가 있었네요. 그래봤자 밤 10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걸어도 아내 꼭 10시만 넘으면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보 전화했었구나. 나 일찍 자서 전화 온 줄 몰랐어.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전화했는데 요새 왜 이렇게 일찍 자? 밤잠도 없던 사람이. 그런가?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근데 무슨 할 말? 아니야. 그냥 집에 가서 얘기하지 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한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간대에 전화를 했지만 또 받질 않더라고요. 낮엔 언제든 전화를 해도 잘 받으면서 꼭 밤 10시만 넘으면 어김없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좀 찝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당장 집으로 가볼 수도 없었고요. 거기다 어머니 모시고 아이 키우느라 혼자 고생하는 아내한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섰는데 그날따라 유독 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예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방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전 걱정이 됐죠. 몸에 기운도 하나 없으시고 가까이 가서 보니 10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열도 좀 있는 것 같고 병원이라도 다녀올까요? 아니다. 어머니는 아니라고 말하셨지만 전 어머니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머니 곁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전 어머니 방에서 잠을 청했죠. 어머닌 그래도 제가 옆에 있으니 안심이 되셨는지 일찍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저 역시 긴 출장길에 피곤했던 터라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한참을 자다 뭔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 순간 놀라 벌떡 잠에서 깨게 됐죠. 무슨 소린가 싶어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악몽이라도 꾸시는 건지 내내 끙끙거리며 힘들어 하시더군요. 몸이 편찮으셔서 그러시나 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잠꼬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입에서 중얼중얼 흘러나오는 말을 듣고 정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네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알았어, 이렇게 빌게. 돈 줄 테니까 그만해. 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잠꼬대인데 어머니가 주무시면서 그런 말 하시다니 그저 악몽을 꾸신 건가 싶었어요.
다음날 일어나 어머니께 슬쩍 여쭤보니 어머님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별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도 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뭔데요?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요새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표정도 안 좋으시고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유 없다. 어머니 얘기를 하셔야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든지 하죠. 네? 몸이 안 좋으세요? 같이 병원 갈까요? 아니야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어머님 그 뒤로도 한참을 망설이며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어머니 모습에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군요. 그 잠꼬대가 그냥 하는 잠꼬대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무리 악몽이라고 한들 저렇게 뜬금없이 할 리는 없다 싶었거든요. 그간 좀 이상한 부분들도 있었고 전 슬슬 의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조용히 CCTV를 설치해도 되겠냐고 말을 했어요. 다른 곳은 아니고 어머니 방에만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어머니도 고개 끄덕이며 동의를 하시더군요. 그렇게 전 방 한쪽에 CCTV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 지방 출장을 다녀오게 됐죠. 지방에 갔다 하루 뒤에 낮에 집으로 돌아왔네요. 어머니 그 사이 표정이 더욱 어두워지셨더라고요. 그런 어머니 보고 전 바로 CCTV 영상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도대체 왜?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너무도 혼란스러웠던 그때 아내가 절 불러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여보, 어쩌지? 나 집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네.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장모님이?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신데? 몸살 기운이 좀 있으신가 봐. 안 그래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했는데 갔다가 하루 정도 자고 올게. 알았어. 그럼 걱정 말고 다녀와. 어머니 내가 챙길 테니까. 그렇게 아내는 별 의심 없이 채비라고 저녁을 챙겨주곤 집을 나섰습니다. 전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내가 나가고 나서 저 역시 바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뒤를 밟았는데 아내는 친정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가던 아내가 멈춰선 곳을 본 순간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형 유흥주점이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규모가 꽤 큰 곳이더라고요. 어느새 옷까지 갈아입은 아내는 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이 아내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도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바로 아내의 친구들이었죠. 한 명은 얼마 전 이혼한 친구였고 또 한 명은 유부녀였어요. 그렇게 셋이 그 유흥주점에 신이 나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싶은 생각으로 전 아내와 아내 친구들이 들어가자 얼마 후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한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절 훑어보더니 다가와 묻더라고요. 혹시 여긴 어떻게 오신 건가요? 저 술 한잔 하려고 왔는데요. 네? 죄송하지만 여긴 남자 손님 안 받고 있거든요. 여긴 여자 손님만 받는 곳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밖에 버젓이 유흥주점이라고 써져 있구만. 여기가 대체 뭐 하는 곳인데요? 남자 적개건이 있는 곳이라서요. 혹시 다른 곳 찾으신다면 건너편에 있는 곳을 가시면 됩니다. 그제 알게 됐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그냥 술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남자 적개건을 고용한 주점이었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이런 곳에 드나들고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복도에 들어서 방들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죠. 그러자 절 안내하던 직원이 당황해하며 절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천만 다행인지 뭔지 그때가 피크타임이라 그런가 그 직원 말곤 다른 직원들이 없어 이런저런 방을 살펴볼 수 있었네요.
몇 번의 문을 열어봤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문을 열었을 때 마침내 찾던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절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경악을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두 친구들도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 옆엔 남자 적개건이 한 명씩 앉아 있었어요. 다들 허리를 감싸고 있는 자세였죠.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바로 안으로 들어가 분노의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아내는 당황해 벌떡 일어났고 두 친구들도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아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게...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지금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뭐 하는 짓이야, 진짜? 그때 다른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절 밖으로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오는데 아내가 서둘러 절 뒤쫓아 나오더군요. 전 그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보,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놀러 온 것뿐이야. 친구들이 기분 전환하자고 해서. 정말이야. 뭐 기분 전환? 정말 똑바로 말 못해?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제대로 얘기하라고. 여보, 진짜야. 그냥 한번 와본 것뿐이야, 여보. 당신 진짜 뻔뻔하다.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한 거 어디 한번 봐야겠네. 이거 한번 봐. 그리고서 전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영상 하나를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순간 아내는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눈이 커지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네, 그 영상은 바로 어머니의 방을 찍고 있던 CCTV 영상이었어요. 그 안에 너무도 놀라운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있던 어머니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온 아내는 거칠게 어머니 이불을 걷더니 그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드세요. 이거 드시고 얼른 돈 좀 주세요. 네? 어머님, 제가 돈 입금하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 못 알아들으세요? 얼른 주시라고요. 어머마, 지난번에 줬잖니.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좀 더 주시라고요. 주신다면서요. 왜요? 아들한테 말이라도 하시게요? 말해서 아들 이혼시키게요? 아유, 어머마,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밥도 차려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돈 주시라고요. 아내는 그렇게 어머니께 윽박지르며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의 영상도 충격적이었네요. 제가 그때 지방 출장을 가며 어머니 표정이 안 좋았다고 걱정한 전화를 한 뒤에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내는 어머니께 화풀이를 했더라고요. 아이 참, 이 할망구가 밥도 제대로 안 먹어서 내가 당신 아들한테 이딴 소리 들어야 되겠냐고. 나 의심하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표정 관리 똑바로 안 해요? 아유, 속 터져서 정말. 아내의 막말에 어머니는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보는데 속에서부터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내는 혹여나 저희 아들이 그걸 볼까봐 밖에서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어머니를 윽박지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렇게까지 어머니에게 못되게 군 이유가 뭔가 싶었는데 아내 뒤를 밟고서 알게 된 진실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너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이러고 있었던 거야? 내 앞에선, 다른 사람들 앞에선 어머니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똑바로 얘기해. 허튼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여보, 그게 있잖아. 똑바로 얘기하라고. 왜 그랬냐고, 왜? 그제서야 아내는 울며 불며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정말 아내가 하는 말을 듣는데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실은 처음엔 그냥 친구가 재미로 가보자고 해서 간 건데 한두 번 가보다 보니까 나도 그냥 재밌고 그래서
사정도 좀 딱하고 그냥 몇 번 도와주러 가다 보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정이 딱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까 그 내 옆에 있던 애, 걔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여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집을 구하는데 힘들다더라고. 그래서 걔 집을 좀 구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아내는 남자 접객원한테 홀딱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 이혼한 친구가 전부터 그 유흥주점에 자주 들락거렸나 보더군요. 그러다 이혼한 거였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자기 친구들까지 깨어 거길 다녔던 거죠. 처음엔 그저 재미로 왔다던 아내는 그 적개건에게 그대로 빠져버렸고 적개건이 해달라고 은근슬쩍 흘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막 퍼주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돈이 없으니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돈을 달라고 했던 거였고요. 아낸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 도와준 거라고 했지만 누가 불쌍해서 그런 적개건한테 집까지 구해주고 온갖 걸 퍼주나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전 아내에게 분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창피하지도 않았어? 자식 있는 엄마가 창피하지도 않았냐고. 나도 외로워서 그랬어. 외로워서 그랬다고. 당신은 늘 집에 없고 너무 외로운데 풀 것도 없고 어머니랑 아이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나도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간 것뿐이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누가 외롭다고 이런 짓을 해? 누가 외롭다고 이따위 짓을 하냐고?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어머니한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믿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름 끼치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 우리 그만하자. 그렇게 전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제 팔을 부여잡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전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그냥 유흥을 즐겨 문제였다면 아마 그동안 가족들에게 잘했던 아내였기에 한 번의 기회를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어머니께 한 짓을 본 순간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서 전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답니다. 남자 적개건에 대한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 하니 그 남자가 오히려 항의를 해오더라고요. 본인은 억울하다면서요. 그 남자가 제게 한 말을 듣고 전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제 일이지 않습니까?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일 하는 사람 다 이렇게 영업해요. 오는 사모님들 재밌게 해주는 거. 아니 그러다 보면 뭐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다 집 구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온 거고 사모님이 먼저 자기가 구해주겠다는데 전들 뭐 어쩌겠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은 거지. 아니 그것뿐입니다. 다 비즈니스였고 일일 뿐이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요. 그 남자 적개건의 진심도 모르고 아낸 그 남자에게 보증금 3천에 월 100짜리 오피스텔까지 얻어줬더군요. 거기다 비싼 옷이며 신발이며 다 자기 손으로 알아서 가져다 바쳤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그동안 뜯어낸 돈으로 말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 아내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정도 모두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니 그토록 힘들게 했던 이유가 고작 자기에게 마음 하나 없는 남자에게 뭐든 해주고 싶어서였다는 게 더욱 기가 막혔죠. 소송은 그다지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증거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죠.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됐고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장모님께서는 소식을 들으시곤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 눈물로 사죄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 그 모습을 참 마음 아프게 지켜보셨고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한 잘못들 제가 이렇게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 어떤 말로 용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서방 정말 미안하네. 그렇게 장모님은
눈물로 사과를 하시곤 아내가 어머니께 받아간 돈까지 모두 되돌려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한사고 받지 않겠다고 만류를 하셨지만 장모님은 끝까지 돈을 주시고선 발길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혼 후 아내는 천벌을 받게 됐습니다. 처가에서도 아내를 더 이상 자식으로 보지 않겠다고 연을 끊어버렸고 같이 어울리던 그 친구들 사이도 완전히 깨져버렸다더라고요. 유부녀였던 그 친구 역시 모든 사실이 들통나 이혼했다고 들었고요. 아내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역시나 그 남자 적개건간 이어지지도 않았답니다. 20대 그 창창한 남자가 이혼한 아줌마가 만날 리가 있겠습니까? 전화도 안 받는다며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비는 아내 말에 전 냉정하게 말을 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자식 나 이혼한다고 하니까 솔로 되면 만나기도 좋겠다면서 재산 분할 받니 어쩌냐 하더니 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고선 연락도 안 돼. 여보, 나 진짜 미쳤었나 봐. 이딴 놈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그러게, 당신 꼴이 참 좋네. 그렇게 그 자식 감싸돌더니 그게 바로 당신이 만든 결말이야. 후회도 이젠 소용없어. 난 당신하고 다시 되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후회를 하든 반성을 하든 알아서 하고 애 양육비나 제대로 입금해. 알았어? 그렇게 전 냉정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다 마무리가 되고 후에 어머니께 여쭤보니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제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아내가 워낙 효부였고 자신에게도 모두에게도 다 잘했었기에 언젠간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저 한낱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들이 출장에 집에 잘 없으니 외로워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미 남자의 눈이 돌아버렸던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던 거였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아내는 다른 지역에서 식당에 취직해 일을 하고 있다는데 부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셋이 잘 지내고 있네요. 초등학생인 아들이 요즘은 저희 어머니를 정말 잘 챙기고 있어요. 하루는 저한테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아빠, 저 우리 할머니 내가 끝까지 어른 돼서도 모실 거예요. 할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꼭 효도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다 컸어. 그래, 우리 아들 덕분에 아빠가 마음이 놓인다. 고맙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해준 아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머니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때 사건 이후 우울증도 심하게 오셨고 불안해하기도 했는데 제가 회사의 사정을 말해 출장도 안 나가고 사내금으로 일을 하게 되며 어머니와 많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니 이젠 행복하게 잘 웃으시고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니 저 역시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제 가정을 살피고 제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돈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었다는 걸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했던 사람이라도 한 번 잘못된 길에 빠지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그리고 자업자득이라고 자기가 한 일의 결과는 자신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 결과를 맞는 건 아내이니 그 벌 또한 달게 받아야겠죠. 그러니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현명한 분들일 테니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 무언가 가족에게 상처가 될 만한 잘못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되돌아갈 수 있을 때 반성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말이죠. 전 앞으로 그 무엇보다 제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내 가족이 내 소중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다 필요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매일매일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